재수 씨, 이 한약에 도대체 뭘 탄 거예요? 아주버님의 절규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쿵 하고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시댁 골목으로 경찰차 5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준 그 보약을 욕심 많은 시누이가 몰래 훔쳐갔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 한 봉지 안에 며느리와 갓 태어난 손주를 한꺼번에 삼키려던 시어머니의 끔찍한 저주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도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한지원, 올해 32살입니다. 직업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이자 프리랜서 케이터링 디렉터예요. 음식의 색과 향, 그릇 위에 작은 잎사귀 하나까지 만져가며 사람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란 탓에 어릴 적부터 저는 늘 따뜻한 밥상에 굶주린 아이였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시래기국 냄새 하나에 매달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음식의 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가려내는 코를 갖게 되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식당 보조, 케이터링 막내, 푸드 스튜디오 어시스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손등이 되어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지만 제 꿈은 단 하나였어요. 내 손으로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진짜 내 가족을 만드는 것. 28배 한 호텔 행사장에서 그 꿈에 한 발 다가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기 세팅을 마치고 허리를 펴는데 사다리 위에서 천장 조명을 만지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죠. 공간 시공을 총괄하던 박민재 씨였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민재 씨는 말수 적고 손이 컸어요. 회식 자리에서 제 앞접시에 가시 없는 생선살만 골라 놓아주던 그 손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연애 1년이 되던 봄, 민재 씨가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손수 약과를 만들어 들고 갔어요.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밖이 찬데 빨리 들어와라.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를 올렸어요. 아유, 얘도 참.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 이 집 문턱 넘었으면 이제 다 내 딸이지, 안 그래?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공국이 보글거리고 식탁에는 손수 부친 전이 한 접시 가득 놓여 있었죠. 아이고, 쯧쯧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며?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꼬. 이제 나를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알았지? 자, 어서 엄마라고 불러봐. 응? 엄마라고. 시어머니가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무릎이 풀려버렸어요. 평생 그리워하던 엄마라는 단어가 식탁 위로 툭 떨어지던 그 순간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민재 씨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꼭 쥐며 작게 웃었어요. 엄마, 지원이가 이거 직접 만든 약과야. 솜씨 좋지?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네. 얼굴도 예쁜 게 손맛도 이렇게 좋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복덩이를 굴러왔네. 복 터졌어. 시어머니가 약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날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엄마가 생겼다고,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믿으면서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이었는지 저는 4년이 지난 어느 새벽에야 알게 됩니다. 산후 보름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아기는 갓 잠이 들었고 저는 미역국을 데우려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아주버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주버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재수씨, 당장 말해. 재수씨가 준 그 한약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기에 뭘 탔냐고.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수화기를 찢을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네, 한약이라니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내가 지금 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컥컥 입에서 자꾸 거품이 나와. 살려줘. 아주버님이 말끝을 흐리며 컥컥거렸습니다. 저는 가스불도 못 끄고 식탁에 손을 짚으며 휘청였어요. 아주버님,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아주버님, 재수씨가 우리 집에 보낸 그 썩을 약, 그 보약 먹고 내가 그러고는 수화기 너머로 쿵 하고 무언가 큰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멀리서 새어나왔어요. 꺄악. 여보, 왜 이래? 눈 좀 떠봐. 119. 어머니, 119 빨리 불러요. 우리 남편 죽어요. 어머니.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다리가 떨려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벨이 울린 건 그로부터 정확히 5분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원아. 예, 지원아, 일을 어쩌면 좋니? 우리 집 앞에 지금 경찰차가 5대나 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들렸지만 그 안에 묘하게 가라앉은 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은요? 아주버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방금 119 구급차에 실려갔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을 개거품처럼 물고 실려갔어. 경찰들이 약병을 들고 가면서 다 내 탓이라고 난리다. 지원아. 넌 도대체 집에다 무슨 약을 보낸 거니? 제가요. 어머님, 제가 보냈다니요? 제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다 제 탓을 하세요. 아니, 그럼 내가 준 그 약을 먹고 저 사달이 났는데 그럼 누구 탓을 하니? 신우이가 어제 내 집에서 가져온 그 약 말이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쥔 채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한약은 분명히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에 좋다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며 큼지막한 박스에 담아 직접 보내준 보약이었어요. 박스를 풀고 첫 봉지의 봉인을 뜯던 순간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냄새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당기와 환기 같은 익숙한 약재 향 사이로 풀냄새도 약초 냄새도 아닌 비릿하고 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10년 넘게 만져온 제 코가 경고음을 울렸죠.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다. 저는 그 한 봉지를 그대로 부엌 찬장 안쪽에 밀어넣고 봉인이 뜯기지 않은 약 한 포는 따로 비닐에 싸 냉장고 채속한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민재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한 의심으로 모자 사이를 멀게 할까봐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며칠 전 신우이가 다녀가며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머 옳게. 이 비싸고 좋은 보약을 왜 안 먹고 찬장에 처박아뒀어? 우리 엄마가 옳게 챙긴다고 특별히 지어준 거잖아. 쯧쯧. 옳게는 참 복도 많아. 먹기 싫으면 내가 가져가서 우리 남편이나 먹일 테니까 그리 알아. 지난주 우리 집에 들렀던 시누이가 찬장을 열어보며 빈정거리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아기에게 젖을 물리느라 시누이가 약 봉지 몇 개를 가방에 슬쩍 넣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 약이 시누이 손에 들어가 결국 아주버님의 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아, 내 말 잘 들어라. 경찰이 지금 살인 미수라면서 너 잡으러 간단다. 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다. 저는 입술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기가 발갛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채속한 가장 안쪽 비닐로 싸 숨겨둔 한약 한 포를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산모용 패드를 두 겹으로 덧대고 아랫배를 손으로 받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 씨가 제 어깨에 외투를 둘러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변호사 올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민재야, 아주버님은? 아주버님 살아계시대? 중환자실에 있대.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하더라. 민재 씨가 제 손등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쪽 의자 끝에서 시누이가 코를 훌쩍이며 손수건으로 눈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우리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따라 들어왔어요. 한지원 씨, 박정아 씨가 진술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형님이 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약 형님이 보낸 거 맞아요. 시누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그 손가락 끝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형님,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안 먹는 약을 왜 부엌에 박아놔? 우리 오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가씨, 그 약 누가 가져갔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모르겠어. 형님이 비싼 거 아까워서 안 먹는 척 하다가 우리 오빠한테 떠넘긴 거지. 시누이가 눈을 부릅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아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원이가 너네 오빠를 왜 죽여? 오빠는 빠져. 오빠는 마누라한테 홀려서 정신이 없으니까. 시누이가 민재 씨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손 안 치워. 민재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동생한테 손 찍어 말 거야. 어디서 배운 버릇이니? 엄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보낸 약이잖아. 민재 씨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 번 두드렸습니다. 가족분들 진정하세요. 한지원 씨, 그 한약 어디서 받은 거고 어떻게 보관했는지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킨 뒤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님이 산후조리하라고 보내주셨어요. 박스 그대로 우리 집에 왔습니다. 먹지는 않으셨고요. 한 봉지 뜯어서 냄새를 맡았는데 평소 약재 냄새랑 달라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부엌에 넣어뒀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달랐는데요? 비리고 입천장이 쓰린 것 같은 냄새요. 음식 일을 오래 해서 그런 건 금방 알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저 좀 보세요. 우리 시댁이 어떤 집안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약이에요. 저 약을 누가 안 먹는다고 따로 빼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도 없이 외롭게 컸다고 내가 얼마나 챙겼는데. 형사님, 이건 모함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친정도 없이라는 그 5글자가 가슴 한가운데를 칼처럼 그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짜로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 저는 4년 전 부엌에서 저를 끌어안던 그 손길의 거짓을 비로소 똑똑히 보았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자 누군가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칸막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형님 고하잖아. 뒤를 봐줄 친정도 없는데 우리가 입만 맞추면 돼. 신우이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잖아. 그 점쟁이가 우리 집안 기운을 며느리가 다 빨아간다고. 이참에 잘 됐어. 오빠한테서 떼어내자. 오빠도 한 1년만 지나면 잊어. 새 여자 만나면 그만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박혀 피가 비치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신우이가 통화를 끊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나가는 동안 저는 칸막이 안에서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숨만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재 씨가 현관에 가방을 던지고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원아, 미안하다. 우리 엄마가,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너한테 이래. 민재 씨가 2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재 씨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민재야, 나 좀 봐. 지원아, 나 안 죽어. 나 절대 이대로 안 죽어. 저는 민재 씨의 2 손을 끌어다 제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 저 방에서 자고 있어. 저의 엄마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끌려가는 꼴 나는 못 봐. 내가 다 막을게. 내가 다 책임질게. 민재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채속한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비닐에 싼 한약 한 포가 손끝에 닿았어요. 그 봉지는 봉인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시어머니가 처음 보낸 그대로의 약 한 포. 저는 그것을 꺼내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재 씨가 봉지를 보고 숨을 들이켰어요. 이거 한 포가 남았어. 누가 손댄 적 없는 어머님이 보내주신 그대로. 지원아, 너 이거 일부러 남겨뒀어? 코가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 포만 따로 챙겨뒀어. 민재 씨가 봉지를 들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맡겨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절대 손 못 대는 곳에. 저는 봉지를 다시 비닐로 2번 감싸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민재 씨가 제 머리를 끌어다 자기 가슴에 묻었어요. 저는 아주 오래된 그 가슴의 온기 속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는 알림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거래처, 카톡, 인스타그램 DM이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원 대표님, 저희 측에서 진행하던 돌잔치 케이터링 건은 부득이하게 취소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윗선에서 이번 호텔 행사 빼라고 해서요. 대표님 인스타에서 글 봤어요. 진짜예요? 사람한테 약 먹였다는 거. 저는 화면을 끄고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엎어놓았습니다. 민재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손에 든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원아, 이거 봐봐. 정아가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 뭐라고 올렸는데? 독을 타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사진까지 박아놨어. 우리 회사 이름도 다 까놨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끌어다 봤습니다. 신우이는 제 얼굴 사진 위에 빨간색 X 표시를 그려놓고 글을 길게 써놨더군요. 조회수가 이미 10,000단위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회사 계정에도 들어가 봤어. 안 봐도 알아. 댓글창 다 닫아놨다. 민재 씨가 노트북을 거칠게 덮었습니다. 이번 주 행사 3개 다 깨졌어. 위약금만 4천 들어가. 4천. 그것만 문제겠어. 다음 달 호텔 연회장 시공도 보류 들어왔다고 연락 왔어. 민재 씨가 식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차게 식은 분유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방에서 아기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 기저귀가, 분유가, 100일 사진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굴러다녔어요. 민재야, 우리 집 보증금. 그건 절대 안 돼. 민재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약 봉지 있잖아. 누구한테 맡겨야 할지를 모르겠어. 일반 검사서 보내면 결과 나오는데 한참 걸린대.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1살의 저를 처음으로 재능 있다고 불러주었던 그 사람. 휴대전화 연락처를 한참을 내리니 한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3년 만에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2번 가기도 전에 너털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이구나. 이게 얼마만이야? 교수님, 저 한지원이에요. 알지, 알아. 목소리 잊을 리가 있나? 그런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그 목소리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천천히 말해봐, 지원아. 한 교수가 듣고 있다. 저는 식탁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약, 신우이가 훔쳐간 봉지, 쓰러진 아주버님, 그리고 제가 따로 숨겨둔 한 포까지. 수화기 너머에서 한 교수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아, 너 그 봉지 들고 오늘 안에 학교로 와라. 교수님, 정말 가도 될까요? 내 코가 이상하다고 했으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다. 한 교수가 보증한다. 저는 식탁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학교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한 교수님은 흰 가운 차림으로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지원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교수님, 죄송해요. 이런 일로. 죄송은 무슨. 어디 그 봉지 좀 보자. 저는 가방 안쪽에서 2겹으로 싼 비닐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한 교수님이 장갑을 끼고 봉지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약재 향이 연구실 안에 퍼지자 한 교수님의 미간이 천천히 좁아졌어요. 지원아. 네, 교수님. 내 코 여전하구나. 한 교수님이 봉지를 코끝에 살짝 가까이 댔다가 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약에 들어갈 약재가 아니다. 저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내가 정밀 분석 돌리마. 일주일 걸릴 거 사흘 안에 끝내줄게. 교수님, 저 갚을게요. 어떻게든. 이놈아, 갚긴 뭘 갚아?
너 학교 다닐 때 내 도시락 몇 번이나 챙겨줬니? 그거 이제 한 교수가 갚는 거다. 한 교수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바닥의 무게에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려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어요. 사흘 뒤 새벽에 한 교수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재 씨와 저는 동시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교수님, 한지원입니다. 지원아, 지금 학교로 올 수 있겠니?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민재 씨가 차 키를 들고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분석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입을 떼었습니다. 지원아, 민재 씨도 같이 들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네, 교수님. 이 약에서 투구꽃 뿌리가 다량으로 검출됐다. 투구꽃이요. 저는 그 이름을 따라 말했지만 정작 입속에서 그 단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산에서 자라는 독초다. 사람이 먹으면 가슴이 조이고 숨이 막혀. 산모가 먹었으면. 한 교수님이 말을 잠시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가 먹었으면 아기랑 산모 둘 다 살리기 힘들었을 거다. 민재 씨가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습니다. 교수님, 이게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 씨, 이건 한약방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약재가 아니야. 일부러 구해서 일부러 갈아 넣은 거다. 일부러. 민재 씨가 그 단어를 따라 읊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등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종이 위 활자들이 흐려졌다, 또렷해졌다 했습니다. 4년 전 부엌에서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그 목소리의 진짜 결이 이 종이 위에 활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한 교수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쓰겠습니다. 한 교수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어요. 지원아, 이번엔 내가 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교수가 끝까지 옆에 있을 테니까. 창밖으로 새벽 첫 햇살이 연구실 책상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민재 씨는 거실 소파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재야, 뭐 좀 마실래? 지원아, 나 좀 안아줘. 민재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민재 씨의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민재 씨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랑 우리 애를. 민재야, 말 안 해도 돼. 내가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민재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재 씨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민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끊자, 지원아. 민재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동자는 단단했어요. 엄마도 누나도 형도 다 끊자. 나 이제 그쪽으로 발 안 디뎌. 민재야, 그래도 어머님이. 지원아. 민재 씨가 제 두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너랑 우리 아기야. 그거 말고는 없어. 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4년 전 부엌에서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단어를 민재 씨는 오늘 다른 손으로 제 가슴에 다시 박아주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회사 어떻게 살리지? 내일 다시 처음부터 뛰어보자. 위약금이고 뭐고 일단 살아남고 봐야지. 민재 씨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한참을 그 손에 이마를 댄 채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 교수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분유를 타다 말고 행주에 손을 닦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교수님, 지원아, 한 군데 추천해줄 자리가 있는데 들어볼래? 자리요. 내가 자문으로 들어가 있는 모임이 있어. 정재계 인사들 작은 사교 모임인데 다음 달에 새로 프라이빗 파티룸을 연단다. 한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공간 시공이랑 음식 큐레이팅을 한 팀에 맡길 사람을 찾는데 내가 너희 부부 이름을 올려놨다. 저는 행주를 꽉 쥐었어요. 교수님, 저희 지금 회사 상황이. 그래서 내가 더 들이미는 거야. 지원아, 내 실력 보여줄 자리다. 위약금 메우고도 남을 거다. 정말 저희한테 맡겨주신대요. 한 교수가 보증한다는데 어디 다른 소리가 나오겠니? 단 시간이 빠듯해. 3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 저는 거실에 있던 민재 씨를 돌아봤습니다. 민재 씨가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잠시 가슴에 대고 민재 씨에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파티룸 시공이랑 케이터링. 우리 둘 다. 민재 씨의 눈이 한번 크게 뜨였다가 천천히 단단해졌어요. 민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교수님, 저희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일 도면이랑 메뉴 방향 가지고 학교로 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민재야,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 지원아, 우리 그동안 뭐 쉬운 거 한 적 있어. 민재 씨가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 음식이랑 내 공간 같이 들어가는 거.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꿈꿨던 거잖아. 맞아. 이 악물고 해보자. 잠 안 자도 돼. 민재 씨가 제 손을 잡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깍지 끼웠어요. 저는 그 손에 굳은 살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재 씨는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자정이 넘어들어왔어요. 저는 아기를 등에 업고 부엌에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그릇을 고르고 색을 맞췄어요. 밤이 깊어지면 식탁 위에는 시식용 작은 접시가 20개씩 늘어섰습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고 사진을 찍고 색을 적어 내려갔어요. 민재 씨가 들어오면 저는 새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한 입만. 지원아, 이거 진짜 맛있다. 민재 씨가 작업복 그대로 식탁에 앉아 한 입을 먹고 눈을 감았어요. 이 맛이야. 이게 우리야. 민재야, 이번엔 진짜 우리 색깔로 가자. 화려한 거 말고 따뜻한 거로. 그래. 내가 해온 그대로. 민재 씨가 도면을 꺼내 식탁 한쪽에 펼쳤습니다. 이쪽 벽에 자작나무로 결을 살릴 거야. 내 음식색이 받쳐줄 수 있게 톤을 낮추고. 그럼 메인 테이블은 따뜻한 회색 리넨으로 깔까? 좋다. 거기에 내 그 노란 호박 수프 올라가면 그림이 살아.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도면 위에 메모를 적어 내려갔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제가 안고 민재 씨가 자재 카탈로그를 넘기며 아기에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밤이 가장 깊을 때 저는 가끔 부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 회사 트럭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 트럭 한 대를 사느라 우리가 신혼여행을 포기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트럭 옆구리에 적힌 우리 회사 이름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빛났어요. 저는 코끝이 시큰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님, 지원아 엄마야. 엄마 좀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늙고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큰형이 아직도 약을 먹어야 한대. 너 안 그래도 마음 무거울 텐데 우리 그냥 다 덮자. 응, 덮자고요. 같은 식구끼리 칼 들이밀어서 좋을 게 뭐 있니? 엄마가 미안하다, 미안해. 저는 부엌 싱크대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왜 우리 지원아? 제가 그 약을 한 봉지 손도 안 대고 따로 빼놨던 거 아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게? 제 코가 아직 그 냄새를 기억해요, 어머님. 그 봉지도 어머님 글씨 그대로 남아있고요. 지원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릴?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을 엄마라고 못 불러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엄마는 며느리 죽일 약을 보내는 그런 엄마가 아니에요.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가팔라졌어요. 조금 전까지의 가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한연 걷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구나. 너 같은 게 어딜 감히 우리 집안에. 어머님, 거기까지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전화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식탁 너머 아기 침대에서 아기가 잠결에 쪽쪽 입을 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그마한 입가를 한참 들여다보며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어요. 부엌에는 내일 새벽까지 잡아야 할 시안용 그릇들이 줄을 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단단히 매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행사 사흘 전 형사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한 교수님의 분석 결과지를 두 부 복사해 한 부는 가방에, 한 부는 민재 씨에게 맡겼어요.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자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원 씨, 오늘은 진술 좀 다시 받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자료가 있어서요. 형사님,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형사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제가 산모라 못 먹고 따로 빼놨던 약 한 봉지 학교 교수님께 분석 의뢰했습니다. 투구꽃 뿌리라. 형사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한지원 씨, 잠시만 앉아 계세요. 형사가 결과지를 들고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옆방에서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옆방에서 시누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갖고 오라고 했잖아. 내가 왜 그걸 알아? 인연이 미쳤나? 내가 언제 너한테 갖고 오라 그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어요. 점쟁이 말 듣고 약방 데리고 간 게 누군데? 엄마가 갈았잖아, 엄마가. 닥쳐, 닥치라고. 무언가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원 씨, 저쪽 두 분 진술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아 씨가 절도랑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했고요. 아주버님은요? 박정아 씨 남편분은 부인이 갖고 온 약인 줄도 모르고 드신 거라고 진술하셨습니다. 한지원 씨 모함건은 박정아 씨 단독으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요, 형사님. 한지원 씨, 어머님은 좀 다른 줄기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약재 출처랑 결제 내역 살펴보는 중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원 씨, 합의 의향 있으신지 여쭤보라고 위에서 그러시는데요. 형사님, 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아기가 그 약을 같이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합의 안 합니다. 형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사실 문을 나서며 옆방을 잠깐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책상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옆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같은 방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번 눈에 담고 그대로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 전날 밤 파티룸 안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어요. 민재 씨가 자작나무 벽 앞에서 조명을 한 단계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쯤이 좋을 것 같은데. 한 칸만 더 내려봐. 음식색이 살아야 해. 이 정도. 좋아. 거기서 멈춰. 민재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저는 메인 테이블 위에 마지막 접시를 올렸어요. 한 교수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부 아주 그림 같다. 교수님 와주셨네요. 내일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지겠어. 한 교수가 미리 보고 가야 잠을 잘 것 같아서 왔다. 한 교수님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돌며 그릇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호박 수프 색이 살아있다. 지원이 너 그대로구나. 교수님, 이거 한 입 드셔보세요. 저는 작은 스푼에 수프를 떠 한 교수님께 내밀었어요. 한 교수님이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한참 눈을 감았습니다. 지원아. 네, 교수님. 이게 내 코고 이게 내 손이다. 잊지 마라. 저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 씨가 옆에서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내일 한 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한 교수가 자리 잘 깔아놓을게. 한 교수님이 우리 두 사람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리고 파티룸을 나갔습니다. 민재 씨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메인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지원아. 응. 이 테이블 보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만났던 그 행사장이 생각나. 나도. 그때 너 사다리 위에 있던 나한테 음료수 던져줬잖아. 받지도 못하면서 손은 왜 그렇게 내밀어. 저는 작게 웃었어요. 민재 씨가 제 어깨에 자기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지원아, 우리 잘 왔다. 응, 잘 왔어. 파티룸 천장 조명이 따뜻한 노란빛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파티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서서 손가락 끝으로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재 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아, 떨려. 나도. 한 교수님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오늘 이 공간과 이 음식을 책임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박민재 대표, 한지원 대표. 박수 소리가 파티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민재 씨와 함께 천천히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갔어요. 한 손님이 호박 수프를 한 입 떠 입에 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 수프, 어디서 이런 맛이 나요? 감사합니다. 호박이랑 생강을 천천히 졸였습니다. 이 공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분위기가 따뜻해서 좋아요. 중년의 한 여자분이 민재 씨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박 대표님, 우리 호텔 연회장 리뉴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에 자리 한번 만들고 싶은데요. 민재 씨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숨을 골랐어요.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를 돌며 사진을 찍고
서로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한 대표님, 다음 달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행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꼭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두 손을 등 뒤로 모았어요. 민재 씨가 다가와 제 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지원아, 민재야, 우리 해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재 씨를 봤어요. 민재 씨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어깨에 이마를 댔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방 창문 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 한 줄기에 한참을 시선을 두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한 교수님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잘했다, 지원아. 저는 화면을 끄고 다시 주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사 성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우리 부부에게는 더 큰 일이 들어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대형 웨딩홀에서 통째로 공간 리뉴얼과 케이터링을 맡겨온 것이죠. 민재 씨는 현장에 컨테이너를 한 대 들여놓고 거기서 먹고 잤습니다. 저는 100일이 갓 지난 아기를 강보에 쌓안고 식자재 창고를 들락거렸어요. 이태리에서 직접 들여온 대리석 자재가 트럭에서 내려질 때 민재 씨가 한 장 한 장 손바닥으로 결을 쓸어보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원아, 이거 한 장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몰라. 그냥 비싼 거지. 이거 깔리면 너 음식 사진이 진짜 살아. 민재 씨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식자재 창고 온도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을 잠갔어요. 사건이 터진 건 오픈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민재 씨의 전화가 침대맡에서 미친 듯이 울렸어요. 저는 잠결에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지원아 일어나봐. 민재야 왜? 지원아, 현장이. 민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창고 문이 열려 있어. 누가 들어왔어, 지원아? 뭐? 식자재 다 상했어. 냉동고 전원이 다 뽑혀 있어. 대리석에도 누가 시커먼 거 끼얹었고. 저는 침대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휘청였어요. 민재야, 내가 지금 갈게. 아기 데리고 갈게. 안 와도 돼. 일단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민재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 침대에서 아기가 잠결에 쪽쪽 입을 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재 씨는 창고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새카만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등에는 군데군데 베인 자국이 있었어요. 민재야, 지원아. 민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들어가 보지 마. 너 보면 안 돼. 민재야, 나 봐도 돼. 보여줘. 저는 아기를 한 팔에 안은 채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명색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제가 그 냄새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우 등심 활어, 새벽에 막 들여온 산지 직송 채소들, 모두가 시뻘건 액체 속에 잠겨 있거나 검게 색이 변해 있었어요. 이태리산 대리석은 한쪽 구석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로 누군가 검은 페인트를 한 통씩 부어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입을 한 손으로 막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민재야,
누가 이런 짓을. 몰라. 아직 몰라. 민재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원아, 일단 너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민재야, 우리 위약금이 얼마야? 우리 어떻게 해? 지원아. 민재 씨가 제 어깨를 더 꽉 쥐었어요. 숨부터 쉬어. 지원아, 숨. 저는 그 손에 매달리듯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기가 강보 속에서 자그맣게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듯한 가운데 한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가슴을 풀어 젖을 물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두어 번 빨다 말고 발갛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안아 어르고 다시 물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몸이었어요. 가슴이 묵직하게 뭉쳤는데도 정작 젖이 돌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아기의 작은 등을 손바닥으로 토닥이며 식탁에 이마를 댔어요. 부엌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두어 시간을 끊임없이 울다가 어느 순간 축 늘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손바닥이 화들짝 놀랄 만큼 뜨거웠어요. 민재야, 민재야.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만에 민재 씨가 받았어요. 지원아, 왜? 민재야, 아기열이 너무 높아. 지원아, 지금 갈게. 응급실가, 지금 바로. 저는 전화를 끊고 아기를 강보로 다시 감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한번 휘청거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아기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어요. 응급실 침대에 아기를 눕히자 간호사가 빠르게 체온계를 가져다 댔습니다. 보호자분, 아기열이 많이 높습니다. 일단 옷부터 벗기겠습니다. 네. 보호자분,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옆에 좀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 먼저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아기를 살피는 동안 민재 씨가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작업복 그대로 신발에는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민재야, 우리 아기가. 저는 민재 씨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무너져 내렸어요. 민재 씨가 두 팔로 저를 받쳐 안았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아기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 민재야, 누가 우리한테 이래. 누가 우리 아기까지. 저는 민재 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민재 씨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잠시 뒤 한 교수님이 진료실 쪽에서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와 준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아, 민재 씨. 아기는 내가 아는 선생님한테 부탁해뒀다. 걱정 마. 교수님, 열은 곧 잡힌다. 너 정신부터 차려, 지원아. 한 교수님이 제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 아기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슴 위에 손을 가만히 얹었어요. 손바닥 아래 전해지는 그 작은 박동이 제 머릿속에 무언가를 한 줄로 또렷하게 그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 씨에게 말했어요. 민재야. 왜 지원아. 창고에 들어간 사람, 내가 찾을게. 민재 씨가 잠시 멍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닦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 창고 안쪽에 온습도 카메라 2개 있어. 식자재 관리한다고 내가 달아둔 거. 지원아, 그거 영상부터 뽑자. 외곽 블랙박스도 다 받아오고. 민재 씨가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응급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기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가만히 쥐었어요. 응급실에서 새벽을 보내고 아기의 열이 한 단계 내려갔다는 말을 들은 뒤 저는 곧장 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아기 곁을 지켜주겠다며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지원아, 여기는 한 교수가 본다. 너 할 일 해라. 교수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민재 씨는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든 대체 자재와 식재료를 다시 끌어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노트북을 펼치고 창고에 달아둔 작은 카메라의 영상을 1시간 단위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 창고 뒷문 쪽에서 사람 둘이 어른거리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어요. 한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걷는 그 걸음. 중환자실에서 겨우 깨어났다는 아주버님의 다리였습니다. 옆에 선 또 한 사람은 어깨에 큰 가방을 둘러매고 있었어요. 신우이였습니다. 화면 속 2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 한참을 머물렀어요. 신우이가 냉동고 뒤편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아주버님은 페인트통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흔들고 있었어요. 잠시 후 2사람이 낄낄거리며 창고를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 한 구석에 또렷이 찍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USB에 영상을 옮겨 담고 외곽에서 받아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신우이의 차 번호판이 한 영상에 정확하게 잡혀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서 형사 앞에 USB를 내려놓는 손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형사님, 저희 창고 카메라랑 외곽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한지원 씨, 이거. 형사가 노트북에 영상을 띄우고 한 장면 한 장면 살폈습니다. 신우이와 아주버님의 얼굴이 화면 한가운데에 또렷이 잡혔어요. 2분 다 분명히 잡혔네요. 형사님, 저 이번에는 합의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아기까지 응급실 갔습니다. 아기는요? 열은 잡혔는데 며칠 더 봐야 한대요. 저는 형사의 책상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짚으며 말했어요. 형사님, 저 2사람 끝까지 갈 거예요. 일하다 다친 사람들 일당까지 저 다 받아낼 겁니다. 형사가 잠시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 씨, 영장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처음으로 발걸음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오니 민재 씨가 새 자재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까칠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됐어? 민재야, 다 찍혔어. 2사람 다. 2사람. 형이랑 누나야. 민재 씨가 한참을 자재 옆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들썩이더니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지원아, 잘했어. 민재야, 자재는 수원 쪽 거래처에서 비슷한 결로 구해왔어. 결혼하는 부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이태리에서 들여온 거 아니라고. 그쪽에서는 뭘 하셔. 오히려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사람 마음이 무섭다고. 민재 씨가 작업복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작게 웃었어요. 저는 새 자재 위에 손바닥을 얹어봤습니다. 결이 부드러웠어요.
민재야, 우리 이거 그래도 살릴 수 있어. 살려야지. 살려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민재 씨가 제 어깨에 자기 어깨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같이 서 있었어요. 식자재는 제 셰프 인맥을 다 동원해서 산지에서 직접 끌어모았습니다. 강원도, 통영, 제주. 밤새 트럭 세대가 도심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새 메뉴를 다시 짰습니다. 원래 들여오기로 했던 한우 대신 산지 직송 흑돼지를 메인으로 잡고 활어 대신 그날 새벽 잡힌 자연산 광어를 올렸어요. 오히려 신선한 산지 맛이 살아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신부 측 어머님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시며 손등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어머 어머, 너무 예뻐요. 우리 딸이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한 대표님, 그 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머님, 오늘은 따님 결혼식이에요. 다른 얘기는 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머님의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님이 눈가를 살짝 찍어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행사는 무사히 끝났어요. 신랑 신부가 메인 테이블 앞에서 한참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재 씨가 멀리서 작업복 차림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재 씨 옆에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왜? 우리 잘 버텼다.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며칠 뒤 신우이가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아주버님은 보석이 취소되어 그날로 구속되었어요. 조사실에서 신우이가 아주버님 책임으로 떠넘기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신우이가 먼저 가자고 했다며 책상을 내려쳤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집을 담보로 내놓았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는 짧은 소식이 한 다리 건너 전해졌어요.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앞에 종이컵 2개를 놓았어요. 지원아, 민재야, 엄마 집 넘어갔대. 들었어. 민재 씨가 종이컵을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원아, 나 괜찮아. 민재야,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내 손으로 한 게 아니야. 민재 씨가 종이컵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민재 씨의 손등 위에 손바닥을 얹었어요. 민재 씨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아, 우리 아기 보러 갈래? 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민재 씨와 저는 함께 사무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주차장 한쪽에 우리 회사 트럭이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운전석 문을 열며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조수석에 올라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건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는 실형이, 신우이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거운 벌금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 변호사 비용의 살림까지 다 털리고 결국 지방 어느 작은 동네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한 다리 건너 전해졌습니다. 민재 씨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거실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차 한 잔을 내려 옆에 가만히 놓아주었습니다. 민재야, 지원아, 나 한 가지만 약속해도 될까? 뭔데? 우리 아기한테는 절대 그쪽 얘기 안 할 거야. 나중에라도.
민재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민재야, 우리 둘이 같이 약속하자. 저는 민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민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가로수 잎을 한 차례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는 정말 많이 자랐어요. 민재 씨와 저 단둘이 트럭 한 대로 시작했던 작은 회사가 어느새 직원 30명이 넘는 법인이 되었습니다. 케이터링 디렉팅 팀과 공간 시공팀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출근 첫날 사무실 입구에 작은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정직한 손, 따뜻한 식탁? 우리 회사의 첫 문장이었어요. 직원들이 그 액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교수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 대표 사장님 다 됐네. 교수님 오셨어요. 한 교수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다. 한 교수님이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학교 정년 마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어. 너희 회사 자문이라도 시켜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 웃었어요. 교수님 자문이라뇨. 저희 어른으로 모셔야죠. 이놈아, 어른은 무슨. 그냥 옆에서 잔소리만 좀 하게 해줘. 민재 씨가 사무실 안쪽에서 걸어 나오며 한 교수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민재 씨, 우리 한 대표 잘 부탁해. 한 교수님이 민재 씨의 등을 두어 번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책상 너머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결심을 새로 세웠어요. 매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보내기로 한 거죠. 처음 보내던 날 저는 봉투에 작은 손편지 한 장을 같이 넣었어요.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따뜻함이 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민재 씨가 봉투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원아, 왜? 너 그거 내 할머니한테 받은 거 그대로 적은 거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잖아. 민재 씨가 천천히 식탁 위에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등에 굳은 살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아기가 자그마한 소리로 옹알이를 했어요. 이제는 옹알이라기보다 어미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기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아기가 그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손가락 끝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올라왔어요. 봄이 다시 돌아온 어느 주말, 아기의 돌잔치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사무실 옆 작은 정원이었어요. 민재 씨가 자작나무를 한 줄로 심고 저는 그 아래에 손님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민재 씨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셔츠 차림으로 입구에 서 있었어요. 민재야, 그렇게 입으니까 또 다르네. 지원아, 너도 오늘 너무 예뻐. 셔츠 단추 하나 풀렸어. 저는 손을 뻗어 민재 씨의 단추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민재 씨가 그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지원아, 왜? 오늘이 우리 진짜 결혼식 같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정원 입구로 들어오며 손을 흔드셨어요. 우리 한 대표, 박 대표, 사진 한 장 박자. 교수님, 그러게요. 한 교수님이 아기 옆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 한 교수님 옆에 앉히고 민재 씨가 그 옆에 섰어요. 회사 직원들이 정원 안쪽에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손편지로만 마음을 보냈던 보육원 아이들 몇 명도 선생님 손을 잡고 함께 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제 앞으로 다가와 작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원 대표님,
이거 제가 꺾었어요. 고마워요. 너무 예쁘다. 저는 그 꽃을 받아 아기 강보 옆에 살짝 놓았어요. 아이가 활짝 웃으며 친구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돌잡이상 위에는 색색의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실, 붓, 청진기, 그리고 작은 나무도마. 아기가 한참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손을 뻗어 도마를 콱 쥐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 닮았네. 직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민재 씨가 옆에서 활짝 웃었어요. 지원아, 봤어. 봤지. 봤어.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습니다. 한 교수님이 다가와 잔을 들었어요. 자, 우리 한 대표 가족, 그리고 박 대표 가족, 다 같이 한 잔. 교수님,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한 교수님이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우리 가족, 오래 가자. 네, 교수님. 오래 가요. 민재 씨가 옆에서 잔을 들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민재 씨의 잔에 제 잔을 가볍게 부딪혔어요. 잔이 닿는 소리가 봄 햇살 속에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해가 기울 무렵 저는 정원 한쪽에 잠깐 혼자 앉았어요. 민재 씨가 아기를 안고 자작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불자 자작나무 잎이 작게 흔들렸어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었던 어린 날의 저, 할머니의 시래기국 한 그릇에 매달렸던 20살의 저, 그리고 호텔 행사장에서 사다리 위에 민재 씨를 처음 올려다보던 28배 저. 그 모든 시간이 오늘 이 정원의 한쪽에 가지런히 앉아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작게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사람의 손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건네줄 때라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정직하게 끓이고 진심으로 얹고 묵묵히 견디면 식탁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자리가 된다는 것도요. 민재 씨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기가 민재 씨 품에서 저를 보고 두 팔을 뻗었어요. 저는 그 작은 팔을 받아 안고 민재 씨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자작나무 잎이 저녁바람에 한 번 더 흔들렸어요. 정원 끝에서 한 교수님이 손을 흔들며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외롭게 자란 한 여자가 진짜 가족을 갖고 싶다는 그 작은 소원 하나로 얼마나 많은 거짓을 견뎌야 했는지 우리는 지원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핏줄을 빌미로 사람을 짓밟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칼을 숨기는 이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끓인 한 그릇의 국이 결국 사람을 살리듯 묵묵히 견디고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의 식탁에는 언젠가 진짜 가족이 찾아와 앉는다는 것을 지원 씨는 자신의 손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남편 민재 씨의 흔들림 없는 손, 한 교수님의 따뜻한 잔소리, 그리고 작은 손으로 도마를 쥐던 아기. 지원 씨가 잃었던 엄마라는 단어는 이제 지원 씨 자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거짓된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코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냄새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